안녕하세요, 김은웅입니다. 얼마 전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에 친모가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영아를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심지어 살인에까지 이르는 영아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를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이제 만 2년, 부모와 양육자의 보호 없이는 스스로 혼자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이 영아에게 왜 이런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아동학대, 그중에서도 영아학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우 선생님, 실제로 소아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네. 실제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아동학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꼭 TV에서 보여주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잘 몰라서 그리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동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동들이 이런 그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 두 분이 유형별로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감님. 네, 신체 학대, 그리고 네.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방임과 유기입니다. 자, 유기 사례를 먼저 볼까요? 유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네. 상담 등을 거치지 않고 베이비 박스에 이게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예. 말 그대로 이제 유기, 버린다는 그렇죠. 얘기죠. 우리가 그 방임 사례로는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쓰레기집이라든지, 그리고 뭐 분유를 제때 주지 않는 의식주 그냥 내버려두는. 그렇죠. 의식주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이제 그 현장에 나가 보면 네네. 딱히 그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젊은 부부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TV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너무나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육아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해서 본인들도 지금 시간이 없고 막 바쁘고 막 짜증나고 뭐 싸우고 해가지고 막 지금 뭐 자기들도 힘든데 내가 아이에게까지 다 신경 써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임하는 경우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임이 의외로 가장 높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경감님. 맞아요? 맞습니다. 0세에서 만 2세까지 영아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아동학대 유형입니다. 심각한 경우는 실제로 죽음으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신체적 학대 정의를 좀 살펴볼까요? 신체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그리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래서 지금 그 신체적 학대는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군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선우 선생님, 아동학대 유형 두 가지가 더 있죠? 네, 정서적 학대와 성학대가 있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성학대는 흔히 일어나진 않고요. 근데 정서적 학대의 경우 최근에 3배 이상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폭력이나 어떤 정서적 위협, 아이의 인격이나 감정을 좀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반복적인 언어와 행동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2세 이하의 아이들은 사실 돌봄과 그 주 양육자의 그 돌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님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응해 주시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제 신고된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치세입니다. 2012년만 해도 그게 만여 건이었던 신고가 이제 2017년에는 지금 3만 건을 넘어섰고요. 지금 사망자도 증가해서 지금 2019년에 42명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더 많은 아동 학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거고 또 아이들이 이런 무관심 속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부모도 잘 모르는 아동학대, 그 편견과 진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OX 토크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주로 계부, 계모다. 하나, 둘, 셋! 둘 다 X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부, 계모면 이제 흔히, 친부모가 아닌, 그죠? 의붓 부모, 의붓 아빠, 의붓 엄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의외입니다. 그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건을 보면 보통 뭐 계부라든지 계부, 계모, 예. 양부, 양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주로 많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편견입니다. 네. 그럼 친부, 친모에 의한 경우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도 매년 증가치세가 있는데요. 이제 2014년 한 해 보면은 한 8,000건에서 네네. 그리고 2018년에는 18,000여 건으로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네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친부모에 의해서 의외로 학대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편견과 진실 가보겠습니다. 역시 OX입니다. 판을 들어주시고요. 아동학대는 주로 저소득층, 저학력 부모에게서 나타난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역시 X네요. 이것도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네. 야, 너 부모로서 못 배워서 그래.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 가장 큰 편견과 오해입니다. 네. 사실 아동학대는 그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소득과 학력과는 무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또 참고적으로 또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산층 네네. 부모는 뭐 아동학대를 뭐 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편견이 있어서 뭐 네네. 신고가 들어가면 뭐 그럴 일이 없다. 뭐 주변에서도 뭐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이제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우리가 잘 모르는 오해와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과 진실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과 진실입니다. 역시 OX 판을 들어주십시오.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린이집이다. 하나, 둘, 셋. 역시 X네. 요거는 어린이집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오늘 조금 한을 푸셨겠다죠. 네.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그게 보통 보면 학대 장소가 네. 82%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합니다. 의외로. 예, 그렇죠. 일단은 양육자가 실제로 뭐 성격적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36.4%가 뭐 양육 태도라든지 방법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처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36%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 교육과 양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편견과 진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을 좀 떨쳐봤는데요. 오늘은 만 0세에서 2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아라고 부르죠. 이 영아에 대한 아동학대와 아동 보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영아와 유아, 이 아동 보호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영아와 유아를 나누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2세를 기준으로 영아와 유아를 네, 많이 네. 나누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훈육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아는 그 훈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돌봄과 사실은 이제 성장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36개월은 지나야 훈육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훈육보다는 돌봄과 양육 그리고 이제 애착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가 뭐 잘못하면 너 잘못했어라고 네. 해봐야 네. 훈육의 효과가 없는 나이라는 거죠. 네, 전혀 그걸 그렇습니다. 인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아동학대 중에서 영아학대는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아동학대 중에 영아는 지금 방임과 유기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사망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통계를 보면은 2021년 말씀드린 같이 사망한 아동 수가 40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만 1세에서 3세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다 보니 외부 노출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는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일어나도 목격자도 없고 그 피해 진술 확보도 어려워 이게 사건 파악이 특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 돼서야 이제 드러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발견할지 그리고 구조할지 예방할지가 이제 그 사회적 관심이 이때 필요할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 영아 학대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그 심각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별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아 대상 학대를 사례별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를 읽어보고 이것이 방임 유기에 해당하는 학대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만 2세 딸아이가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 말도 잘하고 똑똑한 편이에요. 문제는 제가 독방 육아에 살림도 하고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장 보기가 힘들어요. 아이도 놀이터에서 노는 걸 좋아하고 놀이터에는 언니 오빠도 있어서 장 보는 한두 시간 정도 내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놀이터에 두고 장을 봤습니다. 설마 그 한두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라고 어찌 보면 이번에 사연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건 그냥 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이가 2살 정도면 엄마가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에 언니 오빠가 있다고는 하지만 네.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부모님처럼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 방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네.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행동은 방임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자 남은 아이들은 물론 이제 말을 못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헤아려 본다면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놀이터를 좋아하고 네. 엄마 입장에서는 한 시간이 짧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아이 입장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지켜보는 환경에서 아이가 노는 것과 혼자서 남겨져 있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이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임 그러면은 뭐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방임의 범위가 꽤 포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아이를 혼자 두고 잠깐 집을 좀 나간다든지 네. 아니면 아이에게 필요한 예방 접종을 이제 시키지 않는다든지 그 어린이집에 이유 없이 결석이 잦아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집안이 좀 깨끗하지 않고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든지 또 이제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런 것도 방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영아 시기에 방임을 겪은 이 아이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고 나중에 자라나는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3세 이전에는 네. 이제 부모와 아이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의 성격과 인격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부모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때 이제 부모하고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증, 자존감의 저하 등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시더라도 이 시간에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관심과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맞벌이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맞벌이의 경우에도 네. 참 서로가 일하고 돌아오면은 같이 힘든데 네, 또 아이까지 맞습니다. 봐야 돼? 예. 네가 봐, 내가 봐,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약간 뭐 희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많이 힘든 시기지만 네네.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 조금 힘드시더라도 네. 네, 함께 좀 집중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작정 뭐 네. 제한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시기는 한정적이다. 맞습니다. 한 예. 2년? 네. 만으로 2년? 네, 맞습니다. 길어야 3년밖에 안 되니까 조금 부모 입장에서 힘들더라도 그 시기를 네. 놓치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언 드리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런 방임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죠.
맞습니다. 최근 사례 보면은 그 20대 부부가 네. 그 아기를 혼자 놔두고 PC방 간 사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보통 방임으로 신고된 경우를 이제 현장을 출동해 보면 뭐 내가 때리기를 했나, 뭐 욕을 했나, 그리고 뭐가 문제라고 이제 문제를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게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쓰레기 더미에서 애를 키우는 것도 방임이고, 그리고 아동 건강 복지의 발달에 저해되는 모든 행위는 아동 학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임에 의한 그 사망률이 60%가 넘는데요. 그 사회적 관심이 없이 외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방임에 대한 사례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냐라는 질문 주신 사례인데 제가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음식 투정이 유난히 심합니다. 한 번 식사하는데 2시간은 기본입니다. 저는 저대로 너무 지칩니다. 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 않아서 그런지 자주 아프고 아프면 제 잘못인 것 같아 속상합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나 혼자 나가버리겠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럼 울면서 새 숟가락은 먹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마음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제가 쌍둥이 아들, 딸 쌍둥이가 있는데 네. 아들은 참 잘 먹어요, 밥을. 딸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저도 야, 시연아, 빨리 먹어야지. 너 이렇게 오래 먹으면 큰일 나.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도 먹이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억지로. 예, 근데 이분도 사실은 너무 오랜 시간이니까 네. 본인은 협박 아닌 협박이죠. 네. 너 이렇게 안 먹으면 엄마 나가버릴 거야. 이러면 이제 몇 네. 숟가락 먹으니까 네. 이런 방법을 지속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특히 아이들의 식사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잘 자라주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시는데요. 이제 기질적으로 좀 미각이나 감각이 좀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좀 적응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이렇게 너무 다그친다거나 이제 먹지 않으면 이제 나가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아이에게 음식이나 또 식사 시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 먹으면 엄마가 간다고 하니 네, 네. 엄마는 나의 유일한 보호자인데 그쵸. 이런 마음 생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가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천천히 아이의 타이밍을 맞춰서 인내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동학대 그러면은 학대 말 그대로 뭐 때리거나 네. 심하게 뭔가를 했을 경우를 생각했는데 네. 밥 먹이는 이 습관조차도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범위가 진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시면서 내 행동이 맞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또래 친구들과 혹시 내가 아이를 비교하지 않았는지, 또 이제 형제들 간에 좀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제 편애를 하지 않았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이 많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이를 좀 야단치지 않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오랜 시간 좀 방에 가두어 두거나 아이 앞에서 부모님이 좀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뭐 한두 번 있었다고 아동학대로 보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행동이 노출될 경우에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학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사례별로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체적 학대에 대한 사례입니다. 30개월 된 쌍둥이 아빠입니다. 둘이 잘 놀다가도 싸움을 하면 딸애가 아들한테 항상 장난감을 던집니다. 몇 번이나 안 되는 행동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해보았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또 장난감을 던져서 딸아이의 손등을 자로 때렸습니다. 저는 이럴 때 좀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내와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가르치려면 매를 들 때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에 매이지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 아마 다음번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게 솔직하게 네. 체벌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네. 정말로 우리도 사람인지라
저희 아이들이 딱 지금 7세기 때문에 딱 그런 나이예요, 진짜. 네. 진짜 미운 7세. 네. 예, 물론 이제 영화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저도 아내와 얘기하는 건 때리지 말자 네. 이러면서도 그래도 뺨을 때리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 나름대로 정한 룰은 있어요. 등짝을 때리거든요. 궁뎅이나 등짝을 한번 때리는 경우는 네. 있습니다, 간혹. 네. 예, 솔직히 제가 이실직고 하면. 네. 근데 이게 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충격요법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사랑의 매라고 이게 좀 허용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매라는 네. 의미로 합리화된 체벌은 아. 신체적 학대 이것도 해당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체벌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만 2세가 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형성되면서 이제 노라는 말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발달 단계에서 정상적인 이제 과정인데요. 힘드시더라도 엄마하고 아빠가 일관된 양육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가 이제 귀엽다고 이제 볼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네, 물론 네. 이제 뭐 이렇게 막 세게 우리가 때리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네. 때리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신체적 학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자, 가정 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체적 학대의 범위 이걸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가 귀엽다고 볼이나 이제 막 귀를 잡아당기거나 이제 빨리 오라고 이제 팔을 막 이제 잡아 끌거나 예. 이제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이제 꿀밤이나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때리는 행위, 그리고 이제 우는 아이를 달랜다고 아이를 이렇게 들고서 이제 심하게 흔드는 심하게 경우. 막. 네, 네. 그리고 화가 난다고 이제 주변의 물건을 이제 집어 던지거나 자나 이제 나무 막대기 이런 걸로 이제 때리는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이가 귀엽다고 볼을 당기는 게 강도의 차이 아닌가요? 실제로 귀여워서 이렇게 네, 네. 하는 건 괜찮은데 막 꼬집으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네, 그걸 느낄 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내가 귀여워서 하는지 네. 실제로 나한테 뭔가 체벌을 가하는지 네, 그죠? 네, 네. 느끼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영아 시기에 신체적 학대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기억해야 할 부분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영아 시대에는 이제 신체적 그 확장뿐 아니라 뇌 성장도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돌봄과 양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의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힘드시더라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정서적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자, 영아학대 예방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역할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무심코 모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심 저도 아찔하기도 하고요. 또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 행동도 돌아봐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우영경 선생님 참 어려운데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네. 10계명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십시오. 세 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시고, 네 번째, 체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버릇없이 키우지 않도록 훈육해 주시고, 여섯 번째, 지키지 못할 약속은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의 일을 대신 해주지 마시고, 여덟 번째,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 아이가 화난다고 같이 화내지 말고 대화로 풀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바쁜 아빠들의 경우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질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이 마지막이 저를 위한 네. 계명이네요. 예, 네. 바쁘니까 네, 뭐 양으로는 적어도 네, 질적인 부분을 신경 써라.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저는 나이가 든 아빠라 좀 힘들긴 합니다만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저도 한번 네. 제 아빠로서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이도 신경 쓰고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일이 없는 밝은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동학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영아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외부로 지금 노출이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국번 없이 112 신고를 해주십시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아이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는 없는지 살펴보고 혹시 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은 우리가 저희 보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10조, 제62조에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죄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 지킴콜 112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인데요. 아이 지킴콜 112가 있으니까 늘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시고 주변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또 마련돼야 될 시스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이제 갇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보면 그 뭐 이상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신체적인 멍, 그리고 상처, 이제 표정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이제 아프리칸 속담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가정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이웃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일이 벌어진 다음에 뭘 해결하는 거는 좀 늦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좀 강화하면 어떠냐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네. 많습니다. 일단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는 진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상 그동안에 좀 처벌이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보면은 형사 입건율도 낮고요. 그다음에 또한 거의 대부분 사건들이 불구속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학대당한 아이들과 부모가 이제 분리되지 않는 채 이제 함께 살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문제점에서 문제는 그 예방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이 벌어진 뒤에 네. 이제 학대라는 걸 알게 돼서 이런 비극적 상황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러니까요.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해봐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자. 그러려면은 계속 강조합니다만 우리 모두의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아동학대 그 중에서도 영아학대와 또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더불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지미 경감님.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대한민국 출생률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이가 너무너무 지금은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도 같이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이 키우는 분들 보면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이제 독려해 주시고 같이 키우는 마음으로 봐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